네, 반갑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국장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세상을 덜덜 떨게 할 임단2라는 제목으로 2021년 임단2를 어떤 과제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사진이 보이시는 것처럼 2021년 임단2는 시작이 되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교육청 앞에서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와라, 그리고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라, 이런 제목으로 피켓팅도 하고 선전전도 각 지부들이 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임단2,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덜덜 떨게 할 임단2로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무조건 높은 요구를 가지고 빡세게 싸운다고 해서 과연 세상을 덜덜 떨게 할 임단2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나가고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가 세상을 덜덜 떨게 할 임단2는 제 생각에는 교육청, 교육부, 그 누구도 우리 요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보편타당한 요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현재 우리 코로나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몸으로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이제는 심각을 넘어서 절망 단계에 이르를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예를 들면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이라거나 아니면 장애인, 이주민, 여성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1998년 IMF 경제위기, 그리고 2008-2009 세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임금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998년, 2008, 2009 위기를 겪고 나서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위기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은 다들 이제 요새 감염병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더 사망률도 높아지고 더 아프게 된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그렇게 아프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옛날부터 점점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가 돈만을 바라보고 이윤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보면은 병원의 개수는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지만 공공병원의 개수가 아주 현저히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감염병 관리가 취약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쉽게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기저질환이 의료계에도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흔히 자본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나 함께 보려고 하는데 지난 3월에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이름으로 경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이제 정부에게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근데 건의사항을 보시면 참 가관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달라,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달라, 아니면 경제 범죄 가중 처벌을 완화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평소 자신들의 욕심을 그냥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틈타서 툭 내놓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자본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위기를 컨트롤하고 극복해야 할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많은 요새 매일매일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 다른 정책이 나올 정도로 아주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지난 4월에 슈퍼 추경이라고 일컬어지면서 11.7조를 추경한 그런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것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상권을 살리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 아래쪽에 딱 6,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1.7조에 6,300억 원이면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물론 기업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열심히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주 필수적일 텐데 형평이 맞지 않는 그야말로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과연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까? 코로나 이전 사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을 텐데 노동조합 요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일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해고 금지.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해고 금지, 고용 보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어야 된다. 고용보험이 이제 일자리 잃었을 때 안전장치로서 국가가 만든 제도인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공공성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 공공성이 너무 약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확대되고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이 충원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160개국 정도 나라에서 상병수당, 즉 질병수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해서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아파도 신고 못해서 자가격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감염병이 더 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병수당과 질병수당이 도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 일자리가 확대돼야 됩니다. 민간 기업은 뭐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거나 망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정부가 최종 고용자 역할로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나 사회서비스, 특히 또 저희가 일하는 학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충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 화면의 자료에서 보이시는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는 21.3%인데 우리나라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같은 일자리가 아주 부족하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가 앞으로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대전환을 시작해야 된다. 앞에 보이시는 우리 본부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수석 부본부장님의 이제 얘기로 사회 대전환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사회 대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 교육공무직본부가 임단2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무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정부 공식 기구인데요. 이건 지난 겨울에 공무직위원회에서 고용안정 논의를 해라라는 요구를 걸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스포츠 강사나 이런 이제 고용안정이 어려운 분들의 요구를 걸고 함께 기자회견한 사진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공식 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정부가 만들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 저희가 정말 더울 때 3일 동안 열심히 파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쟁에 밀려서 전국 공무직들의 노동 조건을 점검하고 통일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 기구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과연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4월 28일 날 첫 회의를 열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7월 중에는 교육기관 분과협의회, 이제 분과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분과협의회가 7월 중에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면 2021년 임금은 이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없고 다른 의제도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교육공무직 법제화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이런 요구를 이제 의제로 걸면서 같이 논의하자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논의하지 않고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하겠다라는 이제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둔다면 하나마나 한 소리를 교육부가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야무야 될 것이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공무직본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정임금 및 공무직 법제화 쟁취를 목표로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공무직위원회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2019년 작년 교섭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시고 아시겠지만 교육청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 돈이 있죠? 돈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지역 먼저 합의하지 말아라. 무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교섭이 잘 뚫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공정임금 실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라는 정말 중요한 목표를 걸고 저희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올해 핵심 투쟁 과제로 우리 조합원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임단투와 공무직위원회를 함께 연결해서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유실되지 않도록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공정임금 실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또 교섭은 교섭대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올해 함께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공정임금 실현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아실 겁니다. 임금 격차가 정말 정규직과 저희 많이 심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면 더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80% 공정임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 요구는 기본급 5% 인상을 요구로 걸고 있습니다. 이 5%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나 그리고 민주노총의 표준, 임금 인상 요구안 등을 반영해서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정한 요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근속수당 급간액을 4만 원, 그 내년 회계년도부터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요구, 그리고 근속수당 가산금도 신설하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도 했었고 많은 교육감들이 정책 협약도 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로 공정임금 실현이고요. 두 번째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입니다.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 등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기상여금 150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외에도 급식비 등 여러 복리후생 차별이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바로 저희가 복리후생 3종 세트로 해서 요구하고 복리후생마저 차별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올해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 과제는 교육공무직 법제화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이미 필수적인 노동이고 아주 일을 열심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해서 전국의 노동 조건을 통일하고 우리도 법적 근거를 가진 그런 노동자로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이건 역시 공무직위원회 의제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올해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별 투쟁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월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섭 절차 협의를 완료하고 교섭을 돌입합니다. 그 다음 이제 7월에 교섭 투쟁이 본격화되고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임금 교섭 및 공무직위원회 대응 투쟁 선포대회가 7월 4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합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의 고용 생계 보장을 위해서 공공운수 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교섭 및 공무직위원회 대응 투쟁 선포대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 1부는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투쟁 선포대회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2부는 이어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가 조금이 아니죠. 벌써부터 너무 더운데 이때도 좀 덥겠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앞에 말했던 그런 세 가지 핵심 투쟁 과제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요구, 정규직의 80%는 받자. 그리고 복리후생마저 차별이냐, 차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도 엄연한 학교의 노동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이런 요구를 걸고 자, 7 빵이 아니라 4입니다. 네, 의학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공공성 강화, 공정임금 공무직제 쟁취 7월 4일 날 우리가 함께 서울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본부는 3,000명을 목표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이 오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 우리가 3,000은 모여서 정부와 또 교육부,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에 우리가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데 이런 세 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지은 작가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타인,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또 조합원들을 통해서 협력할 때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위대한 것을 쟁취하는 2020년 임단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7월 4일 날 저를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직접 제 얼굴을 뵙고 함께 웃으면서 투쟁하는 그런 7월 4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4일에 서울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